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넘기려고 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늘 눈팅만 하고 있던 이 채널에 찾아와서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혹시 자식이 아니면 본인이 결혼을 하다가 엎어졌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가치관 차이? 집안의 재산 차이? 보통은 그런 이유를 떠올리겠죠. 하지만 저는 다짜고짜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쏟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질려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도 미련 뚝뚝 남아서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제가 단박에 결혼을 엎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그날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질질 끌려다녔을지 모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응원의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름의 순탄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걸 안 겪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금전적인 이유였다기보단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왔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에게는 온갖 소문들이 따라붙어 있었거든요. 재벌집 딸이다. 통장에 돈이 벌써 몇 억씩 있다더라 하는 말이요. 그래서인지 주변의 친구들도 저의 돈을 보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에게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붙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냐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꽤 알아주는 부동산 큰 손이셔서 그런 소문이 따라붙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노력해서 얻은 자산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는 어차피 다 내 것이 될 것 아니냐. 지금부터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너네 집이 망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소문들이 줄줄 따라붙었었네요. 이게 제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고민이자 사건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는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또 남들 앞에서 우쭐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겠어요? 어릴 땐 생각 없이 제가 가진 것들을 자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라는 게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남들은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나눠 가지고 싶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속물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당당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법이다.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타당한 이유를 댄다면 얼마든지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게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라면 당연히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제 인생에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살기 시작했죠. 이렇게 각이 잡힌 인생을 살기 시작한 저와 영반대의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장난꾸러기에 자유로운 영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정말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미술을 시켜야 하나 고민을 했던 아이였어요. 색감을 쓰는 것도 남다르고 제가 봐도 실력이 있고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 동생은 또 어디에 얽매여서 한자리에 진득하니 붙어있는 성격은 못 되었어요. 항상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역마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끼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랑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내일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시간별로 딱딱 계획을 짜는 성격이라면 동생은 그날 기분에 맞춰 내키는 대로 사는 타입이었거든요. 물건을 살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몇 번의 고민 끝에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계획 있게 구매를 했다면 동생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쓰는 타입이었죠. 그런 동생이 사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은 긍정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이 뭔가를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 배우겠다고 말을 했던 것도 처음이긴 했지만 카메라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진을 찍는 게 어울리기도 했었거든요. 가족들은 동생이 사진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긴 했죠.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서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들을 존중해주고 응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심심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알람을 맞춰놓은 사람처럼 정해진 틀에 박혀 사는 인간이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시집은 언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데 저는 너무 FM이기도 했고 일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연애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사람이기도 했지요.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마음에 있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붙잡고 표현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남자이기도 했지만 은근한 가스라이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애라는 게 너무 서툴러서 그랬던 것도 있었죠. 아무튼 저는 예비 신랑과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나이가 35살이 되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 너무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자식은 둘이서 나왔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예비 신랑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제 모든 것을 다 오픈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활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저는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생이 오픈을 한 사진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할 말이 꽤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상사는 진급을 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실수를 저에게 덮었고 저는 그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꽤 많이 시달려야만 했죠. 보다 못한 동생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했고 저는 너무나도 심신이 지친 상태라 사표를 내고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을 엄청나게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고 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시간이 필요했던 찰나의 동생이 권한 제의라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자비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예비신랑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전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었죠. 그런 배려심에 저는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지. 사실 일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벌써 내 나이가 30 중반인데 이제 와서 제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고 해서 뭐 잘 될까 싶기도 하고 동생이 잘 되면 내 월급도 올라가겠지. 예비 신랑은 멋쩍게 웃었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인 줄 몰랐죠. 제가 너무나도 예비 신랑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묘한 감정선을 못 느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비 신랑은 제가 다시 취업을 할 거라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긴 했죠. 동생의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나름 긴장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좋은 데서 밥이라도 먹게 되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요즘은 일부러 프로포즈도 결혼 준비가 마무리될 시기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꾹 참고 기다렸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집에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시는데 시간이 언제쯤이면 좋을까?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
나를 잡고 각각 집에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우리 집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당신이 일을 쉬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의 뜻이 그때는 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제가 동생의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쉬고 있는 건 일일이 따지자면 틀린 말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을 뺄 수 있는 게 여유롭긴 했죠. 예비 신랑의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긴장이 된 상태로 방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긴장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 바짝 얼어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신기해 하셨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시집을 간 친구들의 말에 저는 일부러 양손 가득 무겁게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몸에 좋다는 홍삼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님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전통술까지 준비를 해서 갔더니만 정말 팔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댁과의 만남에서 아주 조금 쎄함을 느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보통은 예비 신랑이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들어가는 게 일상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비 신랑이 자기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짐도 많은데 곱게 차려입고 구두까지 신고 시댁까지 혼자 찾아가야 한다는 게 조금 불만이긴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불만을 토로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둔 말들을 꾹 참았죠. 사실 예비 시댁 입장에서 보면 예비 신랑이 굳이 시댁에서 만날 건데 저를 데리러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예쁘고 착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예비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벨을 누르니 버선발로 달려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내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려나 했더니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가 들어오네.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다 뭐야? 빈손으로 오긴 좀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건 어머님 드실 홍삼이랑 영양제고요. 이건 아버님 드시라고 전통 술을 좀 준비해 봤어요. 아이고, 우리 그이는 고혈압이 있어서 술을 자제하긴 해야 하는데 원래 자고로 선물은 현금이나 상품권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센스 있게, 알았지?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면전에 대놓고 돈이나 상품권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럴 땐 그냥 어색하게 웃는 게 최고라던 친구들의 말이 생각나서 웃어버렸죠. 그러니까 예비 시모도 저를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농담을 하신 건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음식 차리는 준비를 조금 도와드릴까 싶어서 얼쩡거리니까 예비 시모께서 쉬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시물나게 할 일인데 왜 벌써부터 하려고 그래? 그냥 앉아서 쉬고 있어.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거니까 내가 다 할게. 알았지? 근데 그 말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쎄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어차피 제 몫의 일이니 오늘은 쉬고 있으라는 말이 어찌 편안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콩깍지가 너무 씌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 말이 저를 배려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제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한 곳에 빠지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면서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첫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저냥 긴장감이 있는 환경 속에서 밥이나 먹는구나 싶었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질문들이 시작되었어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깐 지금은 뭐 일을 쉬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 아, 지금은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이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일정에 맞춰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돈은 얼마 못 버는 건 아닌가? 나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으로만 생활하는 건 좀 많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도 동생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출사 한번 나갔다 오면 돈을 꽤 벌어서요. 사진관이라고 하긴 하지만 스튜디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 촬영도 많이 오고요.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준비하는 사람들이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찍으러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 벌이가 쏙 나쁘지도 않고요. 그래도 그 보조로 일을 하는 거랑 회사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거랑 같을 수는 없지 않나. 나는 좀 생활이 걱정되긴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해서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재산 같은 걸 좀 물어봐도 괜찮니? 아, 저희 부모님 재산을 왜 궁금해 하시는지. 아무래도 자식 결혼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거기는 민정이가 개혼일지 몰라도 우리 정한이 위로 형이 하나 있어서 결혼을 이미 시켰거든. 결혼을 시킬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던지 이게 부모가 가진 돈이 어쩔 수 없게 들어가게 되더라고. 아, 또 노후 생각도 하셔야 하니까. 저희 부모님 그래도 가진 게 넉넉하게 있으셔서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들어갈 돈도 따로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어머, 사돈 어른께서 무슨 사업이라도 하시는 거야? 우리 현배에 그 정도 돈을 모으려면 그 사업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결혼이라는 게 저희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헤쳐나가는 약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양가의 지원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저희 두 사람이 힘합쳐서 해내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지. 말도 참 잘하네, 우리 며느리가. 제가 딱 잘라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하니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으셨지만 눈에 궁금하다는 빛이 돌았죠.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사실 저희 부모님 임대 사업을 하고 계셔요. 건물을 가지고 계셨고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고 계셨어요. 건물 자체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었지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릴 땐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운 좋게 산 땅이 몇 배로 뛰었고 그 땅을 팔아서 건물을 사신 것이었죠. 그래서 학창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건물주 딸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첫 만남부터 현금을 운운했던 예비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라는 것을 말을 하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직감이 딱 왔고요. 사실 예비 신랑도 모르던 부분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살짝 이상하게 흘러가자 예비 신랑이 나서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가족이 되면 더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사진관이랬나? 거기 한번 놀러 갈 테니까 초대나 해줘. 아, 제 동생이 운영하는 곳인데 어머님이 오시면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해서요. 게다가 저한테는 일자리라서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구는 것 같았을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은 것 같았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잖아요. 제 동생의 사업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왜 예비 시어머니께서 놀러 오시겠다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비 신랑이 저에게 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당돌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
우리 엄마는 약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비인만 살살 맞춰두면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당신한테 무조건 네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 심기를 거슬러서 좋을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인 거 알지? 나는 정말 우리가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거든.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조건 을의 입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른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요즘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니까 저도 모르게 을의 입장이 되더라고요. 괜히 책 잡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왕이면 며느리로서 아양을 떨어서 예쁨을 받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알았다고 했죠. 그 뒤에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라고 준비를 해온 게 덜렁 꽃다발 하나더라고요. 꽃바구니도 아니고 다발만 들고 찾아왔다고 하니 이게 뭔가 싶었죠. 적어도 제가 준비한 만큼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홍삼과 전통술, 고기에 과일까지 준비를 해갔던 제가 너무 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꽃다발을 받고 좋아하시긴 했어요. 어머, 내가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다발인지 모르겠네. 참 섬세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 이리 앉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시니 선물 선택을 잘 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엄마도 여자인데 꽃다발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비 신랑이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선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준비해온 선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예비 신랑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신혼집은 어떻게 정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면서 예비 신랑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어놓으셨죠. 저는 분위기가 정말 훈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마치고 예비 신랑을 배웅하는데 입을 쭉 내밀더라고요. 나는 적어도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걸 물어보실 줄 알았어. 나름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하신 질문들이 다 내 예상 밖이네. 첫 만남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실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 돈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겠어?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그리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잘 사라지잖아. 그런가? 나는 저건 나를 못 사는 건가 싶긴 했는데 나에 대한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신 건가 싶기도 했고. 그 말이 살짝 기가 막히긴 했지만 워낙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이 있었던 예비 신랑이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 못해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어요. 결혼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예비 신랑이 본인 인생에 자부심이 있어서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긴 했죠. 그 모습이 그때는 꼴불견이라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 사진이야. 당연히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규모가 작지 않았거든요. 웨딩 드레스를 빌려서 웨딩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웨딩 촬영 날 예비 시모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오신다는 말도 없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뜻으로 찾아오신 걸 수도 있지만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어머님,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웨딩 촬영을 하는 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돈 총각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다니까 여기 구경을 하고 싶기도 했고 말이야. 그나저나 이렇게 큰 공간을 빌려서 쓰려면 월세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동네에서 적당하게 증명사진 같은 거나 찍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돈을 꽤 잘 벌겠어. 제 동생이 사진을 정말 잘 찍거든요. 동생 덕분에 제가 원하는 웨딩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요. 그러면 촬영비는 따로 안 받고 공짜로 찍는 건가? 아이고, 우리 가족 사진도 여기서 찍으면 딱이겠네. 앨범이나 액자 같은 것도 다 공짜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제 동생이 시간이 남아서 저를 위해 빼준 것도 아니고 다른 촬영을 미뤄가면서까지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웃돈을 얹어주는 거면 모를까 공짜로 촬영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예비 신랑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처남이 이런데 돈을 받겠냐고요.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짜라고 못을 박아버리는데 제가 나중에 동생에게 설명을 하고 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참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구경을 하러 왔다는 시어머니께서 구경은 하지 않고 직원들을 붙잡고 속닥속닥 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보다 못한 제 동생이 슬쩍 예비 시모께 눈치를 주었죠. 웨딩 촬영을 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라고 직원들에게 자리 정리를 좀 하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들은 직원들이 구경을 하러 온 예비 시모께 커피라도 한 잔 내어드리겠다고 스튜디오 밖에 대기 공간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웨딩 사진을 다 찍고 나왔더니만 예비 시모가 이미 집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비 신랑이 또 볼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엄마가 사진 찍는 거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혼자 대기실에 모셔두니까 할 게 없어서 그냥 가셨나 보다.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모를 챙기러 온 자리도 아니었고 저희가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동생의 스튜디오에 모인 것이었는데 제가 그러면 촬영을 하다 말고 예비 시모를 챙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당일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비 시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더 챙기길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예비 신랑의 그 말에 서운함이 조금 더 터졌어요. 가뜩이나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에게 예비 시모를 챙기지 않아서 예비 시모가 삐져서 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누가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챙겨야 할 자리에서 안 챙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는 뭐라고 그런 걸 하나하나 저에게 떠맡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결국에는 밥이라도 먹고 헤어지자고 제 동생이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 밥을 사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꺼냈는데 저한테 인상을 살짝 쓰면서 카드만 덜렁 주고 밥을 먹고 오라고 말을 하는 예비 신랑에게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밥을 사주자고 말을 하는 게 제 동생만 챙기려고 말을 한 거겠어요? 저희 사진을 누구보다 예쁘게 찍어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고생을 한 동생인데 말도 없이 찾아온 예비 시모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락도 없이 왔다가 가신 어머님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동생을 무시하고 집에 가겠다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무시야? 당신은 당신 가족 챙기고 나는 우리 가족 챙기는 거지. 서로 서운한 거 쌓아놓아봐야 좋을 거 없다는 거 알잖아? 안 해. 이게 왜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일인 거야?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오지 말라고 했던가. 아니면 오셔도 촬영 다 끝날 때쯤 오시라고 했겠지.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지금 서운해서 집에 갔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엄마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정작 촬영을 하느라 고생을 한 건 내 동생인데 왜 혼자 왔다가 가신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혹시 당신 시댁이 우리 집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톡 쏘아붙이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가 막혔어요. 그분은 항상 평등한 거라고 공평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딱 봐도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당연히 위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같았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막막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앞에서는 영 딴판인 거죠. 그때부터 저는 살짝씩 빈정이 상하면서 예비 신랑의 태도에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살살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예비 신랑에게 항상 저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다투고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제가 참기만 했으니까 싸울 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딱 들이받게 되니까 예비 신랑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아니 왜 나랑 싸우려고 들어? 당신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좀 예민한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일로 그냥 일찍 들어간 걸로 하자. 알았지? 당신도 들어가서 푹 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슬쩍 발을 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얹으려고 해도 할 상황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저랑 싸우기 싫은 건지 살살 제 눈치는 보는 바람에 그날의 일을 다시 꺼내기 쉽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동생의 스튜디오에 일이 바빠서 제가 도와주러 갔어요. 한참 일을 돕다가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계단이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동생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촬영이 화보 촬영이었는데 생활을 잔뜩 깔아놓고 찍은 사진들이라 계단이며 엘리베이터며 할 거 없이 꽃잎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꽃이 마르기 시작하면 작은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가 부스러지면 청소하기가 더 쉽지 않고요. 하필이면 금요일 오후에 건물을 청소하실 분들도 퇴근을 한 상황이었고 주말 내내 그냥 냅두자니 더 더러워질 것 같아서 제가 하나둘 꽃잎을 줍기 시작했어요. 줍다 보니까 손으로 줍는 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탕비실에 있는 청소 도구들을 꺼내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야 하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면서 서 계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여기는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집이 부유하다는 식으로 말은 하는데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첫 만남 이후에는 늘 빈손이고 내가 그렇게 선물은 현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무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저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선물을 매번 사들고 어떻게 시댁에 가겠어요. 게다가 현금이라뇨. 아직 그런 거 챙길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지. 그걸 챙길 사이가 아니라고? 아무튼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네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뻥이라는 사실을. 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꼴을 봐라. 능력은 하나도 없이 회사는 그만둬 놓고 재취업도 안 돼서 동생 스튜디오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주제에. 아니지. 내가 스튜디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거기 정직원도 아니라며. 그냥 일 도와주고 돈 타간다고 하던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나가는 동생한테 빌붙어서 네가 용돈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웨딩 촬영 함날도 동생 눈치나 보고 내가 카드 매들 신경도 안 썼겠지. 저는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머리까지 나쁘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 쓰레기 봉지 청소도구에 너 여기 건물 청소하지? 내가 여기 부동산 사람한테 물어봤어. 저 스튜디오 월세는 얼마냐?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건물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던데 그 관리가 글쎄 이렇게 청소 일을 줄 누가 알았겠어. 건물 청소하면서 월세 싸게 퉁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건물 청소 일을 하면 어떻고 월세를 싸게 내면 어떻고 그걸 가지고 무슨 투짐을 잡고 그러세요. 그렇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별이 번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건물 계단을 울리는 짝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살면서 뺨이라는 걸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남의 손에 이렇게 맞게 되니까 정말 놀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뺨을 맞은 그 얼얼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폭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고작 건물 청소하는 년인 거잖아.
그런 년이 내 아들을 넘봐?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친 것 자체가 거짓말 아니야. 당장 파혼해. 어디 찰난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년이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제가 건물 청소하는 년이라고요? 아니, 건물 청소하는 게 왜요? 건물 청소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딴 소리를 하세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을 젊은 사람이 노력해서 취직할 생각도 없이 이거 하고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받아줄 수 없다. 적어도 우리 큰며느리는 말이야.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도 다니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지금. 건물 청소해서 얼마 버니 너? 월 150은 버니? 그 돈 벌어다가 동생 월세 깎아주고 있는 거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건물 청소한 게 뭐가 못난 짓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세요. 그거 편견이에요. 파혼하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몰상식하게 직업으로 사람 끝나누고 다짜고짜 뺨이나 때리는 사람이랑 가족 못하죠, 저도. 어떻게 인연을 맺겠어요? 꼴에 지금 자존심 부리네. 나 참 어이가 없었어. 우리가 너 싫다고 내치는 거지. 네가 지금 결혼을 하니 많이 말을 할 때가 아닐 텐데. 너는 우리 아들로 치면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야. 30 중반에 건물 청소 나오는 년이 우리 쪽에서야 미리 알고 거르게 되어서 땡큐다. 다행이지. 아, 이제 할 말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만 나가주시죠. 뭐, 어딜 나가? 이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야? 하하, 왜? 건물 청소하는 네 모습이 네가 봐도 너무 초라한가 보지. 아이고, 쪽팔려서 내쫓고 싶은 거구나. 아니야? 아줌마, 이거 내 건물에 아줌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설치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 내 건물? 너무 잘못 먹었네. 경비 아저씨, 거기서 그렇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 아줌마 좀 쫓아내세요.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다. 사람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거 저는 더 이상 못 봅니다. 나가시라고요. 얼이 빠져있는 예비 시모 그 아줌마 뒤로 건물을 경비하시는 경비 아저씨 2분이 다가오셨죠. 그러더니 예비 시모의 등을 톡톡 두들기며 이만 나가달라고 말을 하니 더욱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건물 제 건물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부동산 관리를 하셨잖아요. 이 건물을 두고 저와 동생에게 반반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공동 명의로요. 근데 제 동생이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번거롭지 않아? 나는 그냥 평생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먹고 살 생각인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디 얽매이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누나한테 줘. 그리고 누나 건물에 2개씩만 나한테 월세 공짜로 해서 주면 안 돼? 그 건물이 얼만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아니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 가지고 취미로 사진이나 찍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 아버지, 헝그리 정신 몰라? 가난할수록 예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평생 사진 찍으면서 내 혼을 담고 싶은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혼이 안 생기고 게을러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나는 어차피 스튜디오만 하나 있으면 장땡이라. 월세 안 내고 2개층 가지고 쓰는 것만 해도 만족이야. 그게 얼만데. 정말 그럼 네 누나 명의로 줘버린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누나가 그런 건 더 꼼꼼하게 관리하니까 상관없어. 건물 세입자들 바뀔 때마다 신경 쓰고 계약하고 해야 하는 것도 내 스타일이랑은 안 맞아. 건물에서 공짜로 스튜디오 운영할 수 있는 게 지금 나한텐 가장 메리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제 명의가 되었고 3년 전부터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서 고생을 하긴 했죠. 그때쯤 회사에서도 일이 생겼고 저는 어차피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라는 게 있었으니까 회사에 큰 미련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월세가 들어오는데 제가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세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더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일을 그만두자고 생각을 했고
남자친구에게 건물을 받아서 넉넉한 생활을 알려봐야 제 돈에 눈이 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과 조금 더 진중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그 사실을 숨기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동생 스튜디오에서 일을 한다고 말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제가 너무 풀이 죽어 있고 하루 종일 힘들다 힘들다 소리만 하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말을 했던 예비 신랑이었죠. 그런데 제가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동생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다고 하니 좀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저에게 건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 결혼하자고 했을 속물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예비 신랑에게 눈이 멀어서 못 본 척했던 진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2판, 4판, 개판이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제가 예비 신랑에게 그동안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뺨을 얻어맞은 게 신의 한 수였다고나 할까요? 조상님이 갑자기 번쩍하고 저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제가 다 무시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제 팔자를 제가 꼰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겠죠. 잠깐만. 그래서 이 건물이 정말 네 건물이라고? 아니, 여기 경비라고요? 경비 아저씨, 정말 이 사람이 건물주 맞아요? 예, 저희 건물 주인이시죠? 아니, 일단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여기 계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좋고 말고가 어딨어. 내 며느리인데. 내 며느리 건물에 내가 못 들어와? 예. 너는 이런 이야기를 왜 미리미리 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거니? 왜 제가 며느리예요? 파혼하라면서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숨기셨겠죠. 본심을요. 아유, 서로 속이고 있던 거니까 이 정도는 쌈쌈으로 칠 수 있지. 내가 정말 기가 막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오히려 우리에겐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지 않니? 왜 서로 득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저를 무시하신 만큼 저도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데 누구의 용서가 필요한가요? 그 용서를 바란 적도 없는데요.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 아니니?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거 미안하다. 아니, 오죽 수상해야지. 내가 스튜디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말은 제대로 못하고 청직원은 아니라고 월급 받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눈이 돌겠어 안 들겠어. 이것이 구라를 쳤구나 할 수밖에 없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고 작정하고 그 가족들이 전부 속이는 줄 알았으니까 내가 그런 오해를 할 만하지 않네. 그래서요? 그게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 된다고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그래서 나는 오해를 했고 허미행을 해서 따라보니까 건물 청소를 하고 있고 내 예상이 맞았구나 하고 뺨을 때린 건데 예, 그거는 미안하다. 내가 사초지종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길래 건물 주인이라고 미리 말을 했으면 어적 좋아. 제가 말했잖아요. 미리 말을 했으면 건물이 탐나서 저한테 어떻게든 뽑아낼 거 뽑아내려고 알랑 한 길을 끼셨겠죠. 그거 나쁜 거니? 가족이 된 마당에 서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뜻이지. 아무튼 웨딩 촬영까지 다 앞마당에 이제 와서 모르는 것도 웃기고 내가 제안을 하나 하자. 제안이라뇨? 다 끝남 하더니 무슨 제안을 하실겠다고. 저는 듣고 싶은 말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는데 계속 제 눈치만 보던 예비 시모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상황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군데 아직도 자기가 저를 부려먹을 수 있다는 듯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 건물에 그 남는 자리 있니? 있으면 나 한 자리만 줘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건물에 남는 자리를 달라고요? 어차피 제일 좋은 목자리는 사돈 총각이 쓰고 있다며. 우리 큰며느리 말이야. 이번에 무슨 공방 같은 걸 차려보고 싶다고 그러던데 자리값이 워낙 비싸야지. 원래 큰 기둥이 잘 되면 줄줄이 복이 따라오는 법이란다. 우리 큰며느리가 집에서 놀면 뭐하겠네. 돈이라도 벌면 좋은 거지.
월세 공짜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니? 가족이요? 누가 가족이라고 그러세요? 저는요, 그쪽 집안 사람들 가족으로 두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요, 파혼하러 가셨잖아요. 파혼이요, 파혼. 저 파혼할 거예요. 아이고, 예. 아직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단 말이야. 파혼이라는 건 내 마의 실수다. My mistake. 오해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그게 정말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제대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시던가요. 그러자 정말 무릎이 없는 사람처럼 제 앞에서 무릎을 더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만 저에게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건물줄 아는 걸 몰라서 뱉은 막말이었어. 이제라도 내가 반성하고 사과를 할 테니까 받아주라. 우리 아들은 무슨 죄니? 결혼 준비 잘하다가 내 요 입방정에 갑자기 파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심하겠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지 않니? 내가 이렇게 필 테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지금 정말 자존심 다 빼고 사과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여기서 머리라도 조아릴까? 여기 구경하시는 분들, 제가 다 실수한 겁니다. 건물주님 몰라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내가 평생 기회 내줘해줄 테니까 내 가오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는 뒷방 노인네처럼 숨죽이고 삼아 숨을 우리 아들 거둬야지. 저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있는 예비 시모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의 뺨을 때릴 순 없으니 볼을 쿡 찔렀습니다. 뭔 짓이냐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차마 뺨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퉁치자고요. 눈물에 사과시어는 잘 봤지만 속내가 이미 시커멓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과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 자벽부인 줄 알고 바로 파혼부터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저는요 이미 신뢰가 깨진 마당에 이어붙이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내가 잘한다니까. 앞으로 거슬리는 이렇게 우리 큰며느리. 그래. 그 건물에 자리 주는 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바라지도 않으마. 싫다고요, 대가아드님. 더 이상 미련도 안 남을 만큼 정 뚝 떨어졌어요. 아줌마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 다 끝났고 이만 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비 아저씨께 눈짓을 하니 무릎을 꿇고 있는 예비 시모의 양팔을 끌고 일으켜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라니까.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랑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말이여? 악을 쓰면서 못 간다는 예비 시모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파혼을 당한 예비 신랑은 그날 밤 예비 시모와 함께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저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죠. 우리의 엄마가 실성고를. 제발 우리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줄 수 없소? 사과가 필요하면 다시 할게. 제발 한 번만. 저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죠. 물론 사랑했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순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제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점점 차분하게 정이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연락 와서는 오해가 있다, 사랑한다, 우리 마음이 이 정도로 식을 사이는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미 다 식어버렸는데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가족 또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남동생만 혼신을 다해서 찍은 웨딩 사진이었는데 버리게 되어서 아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은 제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서 일부러 더 밝게 행동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 고민하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배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다가왔던 예비시댁 식구들은 제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아주지 않자 포기를 한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 매번 동생 스튜디오에 찾아오고 집 앞에 찾아오고 했던 예비 신랑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두었거든요. 쫄보인지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자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파혼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웠냐? 그런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자니 제가 쪽팔리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인간을 만났나 싶고요. 그리고 건물을 가진 것 때문에 파혼을 했다고 주변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굳이 먼저 사람들에게 제 재산을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돈 때문에 험한 일도 일어나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이 무서운 세상에 가진 걸 자랑하면 결국 좋지 않은 끝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을 생각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지금은 이런 일로 인해 신물이 난 상태라 천천히 제 주변 정리부터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 파혼이 저에게 흠이 될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마음이 편해요. 눈이 멀어서 결혼까지 했다면 언젠간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이혼이라는 게 흠인 세상은 아니지만 미리 걸러내길 잘했죠. 저에게 끝까지 잘했다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희망차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